남원 교룡산성 1편 용이 깨어나는 성곽의 시간. 백제의 고령군의 치소에서 동학의 성지까지. 1. 남원에 닿는 길. 산성 국가의 기억을 더듬다. 늦여름 오후 남원 땅에 발을 디뎠다. 한낮의 볕은 아직도 사람의 숨을 느리게 만들고 산의 숲은 계절을 핑계로 길을 쉽게 내어주지 않는다. 여름에 산성을 간다는 것은 대개 의지의 여행이다. 풀숲을 헤치며 깔따구의 집요한 공격을 견디고 때로는 뱀을 마주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까지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여름 산성 답사는 늘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교룡산성은 예외일 것이라 생각했다. 남원이라는 도시의 이름과 관광단지라는 말, 그리고 그래도 여긴 사람 손이 닿았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한 교룡산성은 예상보다 조용했고 오히려 그 조용함이 오래된 유적의 처지를 말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이토록 중요한 성곽이 사적지의 격을 갖춘 장소가 왜 공원이 되지 못한 채 시민들의 일상에서 멀어진 것일까? 자치단체의 무능일까? 관심의 부재일까? 아니면 눈앞의 토목사업처럼 즉각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 문화유산의 숙명일까? 물론 잘못 복원할 바엔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는 말도 맞다. 하지만 방치와 보존은 전혀 다른 말이다. 보존은 관심과 관리가 전제되지만 방치는 그저 있는 일에 불과하다. 남한에만 고대 산성이 2000여 개가 넘는다고 한다. 우리는 분명 산성국가였다. 반도는 넓지 않지만 그 좁은 땅 위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야가 수백 년 동안 영역을 다투었다. 산성은 그 전쟁의 상처이자 방패였고 동시에 국가의 기술과 행정력이 집약된 결과물이었다. 교룡산성은 그 산성국가의 기억이 남원이라는 관문 위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자리다. 2. 백제 고령군의 치소, 남벌의 전초기지가 되다. 교룡산성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남원이라는 공간이 가진 의미부터 짚어야 한다. 백제는 한강 유역의 위례성을 잃은 뒤 웅진, 다시 사비로 천도하며 체제의 중심을 남쪽으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그 이후 백제는 호남 일대를 향해 본격적인 확장 전쟁을 벌인다. 이른바 남벌의 시작이다. 남원의 옛 지명인 고령군은 그 남벌의 결과로 성립한 행정 군사적 거점이었다. 백두대간 서부 지역에서 가야계 폴리스를 밀어내고 더 나아가 백두대간 동부로 진출하려는 백제의 교두보. 남원은 단순한 지방 도시가 아니라 산줄기와 길목을 움켜쥔 전략의 요충지였다. 이 지점에서 교룡산성의 성격이 또렷해진다. 남원 시내의 평지성, 즉 읍성 성격의 거점이 있었다면 교룡산성은 위기시 항거할 산성 최후의 방어선이었다. 산성은 늘 두 얼굴을 가진다. 평화의 시기에는 창고가 되고 위기의 시기에는 성벽이 된다. 교룡산성 역시 그러했다. 성 안의 우물과 건물지, 창고터가 전해지고 산세가 험하여 대피와 항전에 적합했다는 사실은 단지 지형의 설명이 아니라 이 성이 수행했던 역사적 역할의 증거다. 3. 산성으로 들어가는 첫 장면. 동학의 깃발이 머물던 곳. 주차를 하고 5분쯤 걸어 올라가자 뜻밖에도 근대사의 흔적이 먼저 나를 맞았다. 동학 농민군이 영남으로 진출하기 위해 교룡산성에 주둔했다는 안내판이었다. 고대의 성곽을 보러 왔는데 근대사의 경랑이 먼저 눈앞에 선다. 산성은 원래 그런 곳이다. 시대가 바뀌어도 싸움의 공간이라는 본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문득 상상하게 된다. 만약 동학 농민군이 백두대간의 여원제를 넘어 영남까지 혁명화시켰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 최재우의 동학이 영남 경주에서 발흥했음에도 정작 동학혁명의 거대한 물결은 호남에서 폭발했다. 그런데 왜 영남은 그 혁명의 바깥 혹은 반동의 세력으로 남았을까? 역사는 늘 그렇게 아이러니하다. 김계남이 이끈 동학군은 결국 여원제에서 영남의 민보군에게 패배한다. 양반층이 두려움 속에서 물자를 동원해 조직한 민보군은 지형적으로 유리한 고개에서 동학군의 기세를 꺾었다. 그 고개를 넘지 못한 것이 혁명의 확산을 막아버린 것이 못내 아쉽다. 이후 김계남의 군대는 전남 일대에 집강소를 설치하지만 우금치 전투의 패배 이후 끝내 장성에서 붙잡혀 최후를 맞는다. 전봉준이 한양으로 압송되어 처형된 반면 김계남은 보복의 감정이 실린 직결 처분으로 생을 마감했다. 교룡산성은 백제의 전초기지이기 이전에 조선 말 혁명의 불꽃이 잠시 숨을 고르던 산성이기도 했다. 4. 동학의 성지, 교룡산의 은거와 검가. 교룡산성의 또 다른 층위는 동학의 창시자 최재우의 흔적에서 드러난다. 그는 조선 조정의 칼날을 피해 이곳 교룡산에 은거하며 저술과 포교 활동을 벌였다고 전해진다.
동학교도들에게 교룡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성지에 가까운 장소였을 것이다. 최재우가 은저감에 머물며 교룡산에 올라 칼로레와 칼춤을 추었다는 이야기는 전설처럼 들리지만 그 시대의 절박함을 생각하면 오히려 자연스럽다. 칼은 단지 무기가 아니라 결심의 상징이었고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묶는 도구였다. 그때 불렀다는 검가는 말하자면 한 개인의 수행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집단적 기도의 형식이었을지도 모른다. 고대의 돌성 위에 근대의 사상이 겹쳐지고 전쟁의 공간 위에 혁명의 언어가 새겨진다. 교룡산성이 흥미로운 이유는 바로 이런 시간의 중첩 때문이다. 한 장소가 시대마다 다른 얼굴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문화유산의 진짜 힘이다. 5. 남문으로 들어서며 성곽이 말하는 전술의 언어. 산길을 따라 남문 근처에 다다르자 성곽은 본격적으로 말을 걸기 시작한다. 남문 부근의 수금을 뚫는 산성이 단순한 돌담이 아니라 생활과 방어를 동시에 고려한 구조물임을 보여준다. 물은 산성의 생명줄이다. 적이 성을 포위해도 물이 끊기지 않는 성은 오래 버틴다. 남문은 정문으로 기능했던 곳이다. 특히 남문 출입구가 옹성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적이 문으로 돌진해도 곧장 성 안으로 밀고 들어올 수 없고 옹성 내부에서 사방의 공격을 받게 된다. 문은 약점이라는 성곽 전술의 상식을 옹성은 정면으로 보완한다. 성문을 설치하기 위해 돌에 홈을 파놓은 흔적도 보인다. 이런 디테일은 기록보다 더 정확하다. 글은 사라져도 돌은 남는다. 성 내부에서 남문을 바라보면 방어라는 단어가 단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설계와 노동의 결과였음을 실감하게 된다. 2편으로 이어집니다.